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유럽 남동부의 발칸반도, 그리스 문명이 탄생한 현대 문명의 요람이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라이보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고 1990년대 초반 보스니아 전쟁으로 10만여 명이 사망한 비극의 화약고이기도 합니다. 십수년 전 제가 이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스니아 전쟁이 한창이던 1995년 7월 8천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보스니아의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 사건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유해 발굴 그 자체보다 실종자 친족들의 혈액 샘플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을 맡았던 ICMP 실종자들을 위한 국제위원회는 전 세계로 흩어진 실종자 친족들을 찾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더군요. 친족들의 DNA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두면 언젠가는 발굴할 유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옛 광주교도소 무용고 유해에서 신원이 밝혀진 고 양천종님 역시 유족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3 유족 여러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체열 작업에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김 기자의 부탁입니다. 자,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겸주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맑거나 구름만 지나고 있어서 운전대 잡으셨다면 날씨로 인한 불편은 덜하겠는데요.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주행할 때는 신호기 식별, 앞차와의 차 간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주요 도로 상황 살펴봅니다. 평소 같은 시각보다 통과 시간 길게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애조로 명도암교차로에서 해안교차로까지 3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여느 아침보다 3분에서 5분 정도 더 걸리고 있고요. 노형로 노형 5거리에서 무수천 4거리까지는 15분 안쪽으로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연북로 이도베라체 4거리에서 우편 집중국 4거리까지 23분에서 28분까지 걸리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우편 집중국 4거리 쪽으로 조금 더 시간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일주서로 외도동 주민센터에서 신광 4거리까지는 19분 이상, 반대 외도동 주민센터 쪽으로는 14분 이상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노형로 월산 정수장 입구 4거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까지 약 700m 구간 도로 굴착 후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 작업은 12월 20일까지 앞으로 한 달 이상 장기간 이어지겠고요. 공사 중에는 한 개 차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11월 중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낮 동안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제주와 성산 13도 안팎, 고산과 서귀포는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쌀쌀하게 시작했고요. 낮에는 서귀포 23도, 그 밖의 지역 22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이 10도 가까이 차이 나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어느덧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아침은 쌀쌀하지만 낮 동안엔 포근하겠습니다. 고사장 입실 시간엔 하늘에 구름만 가끔 낄 텐데요. 낮부턴 점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내리는 비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일요일 오후부턴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요. 다음 주엔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52분, 만조 시각은 오후 8시 39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14.9도, 습도 80%, 서귀포시 17.9도,
습도 7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자, 쏟아진 뉴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국제뉴스 문서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교도에서 발견됐던 무연고 유해, 제주 4.3 희생자로 결국 확인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 형무소 애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 한 구가 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이 유해 유전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고요. 이 발견된 이제 시신 한 구는 1949년 12월 4일 당시 광주 형무소로 수감돼서 숨진 고 양천종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대전 고일령골에도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노회 지역에서 그럼 제주 4.3 희생자 신원이 확인된 건 이번이 두 번째겠네요. 네, 맞습니다. 2019년 광주 형무소 무연분묘에서 신원미상 유해가 261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제 유해 발굴 당시 한 5.18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유골은 없었다고 했고요. 또 제주 4.3 당시에 이제 광주로 끌려가서 옥사한 좀 수영인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번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형무소, 이게 4.3 당시에 그 제주도민들이 처음으로 수감된 그런 육지부 형무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소한 199명 정도민이 수감된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고 양천종 씨는 제주시 연동리 출신입니다. 이 4.3 당시 집에 불이 타자 가족들과 함께 이 노영리의 골머리 오름에서 피신 생활을 하다가 이 1943년 3월에 토벌대 선무공작에 주정공장으로 한 달간 수용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같은 해 7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다시 체포돼서 이 광주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 씨의 마지막 소식은 1949년 11월 이제 붙여진 편지 안부에 형무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편지가 이제 제주도로 도착을 하는데요. 그 편지가 도착하고 불과 한 달 뒤 이 가족들은 양 씨의 사망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 밭을 팔아가면서 안간힘을 썼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 어쨌든 75년 만에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네요. 네. 이번 양 씨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역시 유가족의 DNA 덕분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한 명의 행방불명의 희생자를 좀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유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체열 참여가 좀 신원의 확인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분의 체열 참여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지금까지 체열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계 및 반계 유족의 추가 체열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체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DNA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는 직계만 맞습니다. 필요한데 지금 반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 남아있습니까? 네, 일단 양 씨 위에는 다음 달 16일 인계 절차를 거쳐서 유족회 주관으로 제례를 지낸 후 화장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7일 항공기를 통해서 제주로 봉환됩니다. 이후 제주도와 재단은 봉환식을 진행하고 신원 확인 보고회도 열 계획인데요.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주도가 이 대전 골령골이라든가 경산 코발트 광산, 전주 황방산, 김천 등 발굴 유해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제주 4.3 희생자 신원 확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선 침몰 사고 속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지난 8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금성호 관련해서 구조된 선원 13명이 어제 오후 항경편을 통해서 부산으로 들어왔고요. 이들 중에 내국인 선원 4명은 부산 영도구 한 병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고 있고요. 외국인 선원 9명은 좀 비자 관련 업무를 마친 후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외국인 선원들은 오늘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배가 침몰한 지 이제 오늘로 한 엿새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시 배에는 한 2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중 13명, 한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9명은 구조가 됐고 한국인 선원 4명은 숨졌습니다. 그리고 실종 선원 총 10명 지금 계속 수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10명이 좀 찾지 못하고 있군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수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도교육청에 이제 수송된 문답지를 좀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문답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구의 시험장에 각각 배부가 됩니다. 어제 막상 저도 시험지를 보니까 전 수험생이 아닌데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이날 김광수 교육감도 수험생들에게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뜨거운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낸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이 됐고요. 일단 올해 수능은 내일 오전 8시부터 도내 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그리고 도내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07명이 증가한 6,962명입니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 등을 지참하시고요. 오전 8시 10분까지 배정된 시험실에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인데 시험지를 본 건 아니겠죠? 시험지를 묶은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긴장하지 말고 지금껏 해온 것처럼 수험생들 수능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이제 제주시가 오는 21일부터 제주 도내 전기 자동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이제 추가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및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인데요. 이 흡연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등 좀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정된 해당 충전시설 629개소가 해당됩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10m 이변에 흡연이 금지가 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요. 그 후에 흡연 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하네요. 흡연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끊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이제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도 해녀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오는 16일 오전 11시 시민복지타운 일원에서 제1회 제주 해녀 장터 한마당을 엽니다. 이 해녀 장터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활소라를 비롯해서 소라 젓갈이나 소라꼬치, 자수꼬라, 소라 등 좀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선한 이 수산물뿐만 아니라 해녀 키링과 미니 태왁 등 좀 해녀를 소재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요. 그리고 또 이 선후배 해녀들이 들려주는 이 물질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제주 해녀들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도 엿볼 수 있다고 하니 가족들하고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행사겠네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제 고향 사랑 기부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제주도가 제주의 고향 사랑을 기부제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다양한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올해를 지나서 내년부터도 이 답례품의 폭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기부자들의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일단 제주도가 제주의 특색을 담고 있는 안정적인 수급과 기부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44개의 답례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44개 답례품 중에서 좀 인상적인 답례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반려견 간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 제품도 있었고요. 또 전통 발효식품, 키위, 애플망고, 샤인머스켓, 용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44개 품목을 선정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제품을 생산한 사업체는 이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우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이번 주 시사토크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연속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을 만나봤죠. 그러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제주도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나오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명칭이 바뀌었네요. 예전에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이었는데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원래 그 7월 9일자로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확대 개편이 됐는데요. 2026년 7월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3개 기초자치단체를 차질 없이 출범하겠다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3개시 설치 법률이라든가 그다음 행정시 정비와 그다음 사무부문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 관련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그다음 조직 인력 청사 배치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20년 7월에 민선 9기에 맞춰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실현 과제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 개편됐다는 말은 뭐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인원은 당초 12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어쨌든 보니까 봐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더만요. 그 수만 개 업무 조정 같은 경우도 수만 개 업무를 일일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 이런 지적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점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다 보면 이제 공무원 수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배분하고 그럼 지역별로 세수는 불균형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는 나타나는데 예상되는데 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맨 너무 장점만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어떤 민주성 강화라든가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는 지난 한 18년 동안 이런 논의가 계속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이 염원이었는데 지난해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고 앞으로 주민투표가 결정이 되고 주민투표 선거 기간이 되면 아마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대한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에 대한 어떤 정보를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한 방안을 더 찾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읍면동별로 찾아가서 지금 설명회는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하면 제일 좀 불만인 게 기초의원 또 뽑아야 돼? 라는 거 하나 하고 공무원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아까 공무원 수 증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 수 그렇게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수는 당연히 한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될 게 아니냐 하지만 추가적인 업무 그리고 공통된 업무를 하다 보면 한 200여 명이 늘어난다고 보고 그리고 200여 명이 늘어남으로써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라고 하죠.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로 대주민 행정 서비스는 더 강화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만 볼 게 아니고 편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편익적인 효과도 많다고 기대됩니다. 200명 증원되는 것만큼 더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서비스만 제공된다고 하면야 큰 문제겠습니까만. 자, 지금 어쨌든 이 진행 과정에서 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큰 변수가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상당히 좀 기존의 문대림 이성곤 의원이 3개 자치단체안을 발의했는데 김한규 의원이 2개로 해야 된다. 제주시를 쪼개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두 분의 국회의원하고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어쨌든 문대림 의원은 3개 찬성하고 김한규 의원은 2개를 하자고 하지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사전 정보 공유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도 아마 설명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그렇죠. 좀 어렵고 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 지난해 과정을 보면 어떤 지방정부의 법률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례에 의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그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보통의 과정은 연구 용역만 해서 끝나지만 연구 용역 결과를 갖고 도민 여론조사를 거쳤고 그다음 찾아가는 경청회를 했고 전문가 토론회를 했고 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민참여단에서 수기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기 민주주의의 어떤 실현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계위에서도 도민들이 마련한 개편 대안을 수용을 했고 또 이를 그대로 도지사에 권고를 했는데 도지사는 이런 과정을 도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난해 공론화 과정의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도민들이 선택한 부분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두 분이 국회의원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결국 공론화 작업에 대한 평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한쪽에서는 불충분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찬성하는 세계 자치단체를 찬성하는 문대림 의원 쪽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또 추가적인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저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또 다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김한규 의원은 이미 9월달에 그 법안이 발의될 때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또 지역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세계자치단체 안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피력했었고 그런 의견을 낸 거하고 11월에 법안을 낸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럼 그 사이에 분명히 제주도에서 김한규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파악이 됐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 행정부시장님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의원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득은 되지 않았다. 찾아가서 설명은 드렸는데 예.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투표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럼 내년 초가 목표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연내 주민투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 안 하고 하는 거는 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연내 주민투표를 목표로 했던 거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고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내년 7월까지 재개정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예. 투표 후에도 그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법률 재개정이 2025년 7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전까지만 주민투표만 이루어진다면 지금 제주도가 당초 목표했던 2026년 그렇습니다. 9기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 준비단에서 아까처럼 국회는 법률 심사 과정을 하지만 저희 준비단에서는 행정적인 그런 준비 상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투표 사실 우리가 기초단체를 만드느냐 마느냐 사실 아주 주민 자체에서 기본적인 핵심적인 권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 권한이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행안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하게 돼 있어서. 근데 문제는 전 키를 쥐고 있는 행안부는 신중한 입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최근에 하나의 시사점을 볼 수 있으면 대구 경북 통합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는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도 같이 해서 대구 경북 통합에 이렇게 좀 공을 들이다가 이견의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 시군구의 그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산될 위기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중재안을 내세운 게 뭐냐면 시군구 기초를 유지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아니면 현행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최근에 대구 경북이 다시 그 통합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차제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강원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과연 저희가 18년 동안 운영되온 단층제가 장점이 있었다고 하면 강원 전북도 시군을 폐지한 채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정부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뜻이 결집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그 단층제의 그 단점을 정부 기본 구상안에서 제시한 게 있거든요. 주민 참여 기회가 약화되고 그렇죠. 수요 대응성이 약화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는 게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현 정부의 분권이라든가 지방시대 그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면 정부와 어떤 협의에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론을 한 가지만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강원도, 전북 특별자치도가 그랬고 대구 경북도 결국 기초단체를 유지하는 형태로 통합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논리인데 이걸 다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법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조항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특혜, 중앙정부 입장에서 많은 특혜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뭐 이 사용권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그럼 좋다 그럼 기초단체 살려줄 테니까 그럼 예전에 너네한테 줬던 특혜 다 없애버릴게. 그러니까 전북하고 강원 사례와 제주를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인가 이런 반론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아까 내국인 면세점 부분은 국제자유 도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제자유 도시 특별법은 2000년에 제정이 된 법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행 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행안부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분리돼서 분명 법안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특례와 마찬가지도 정부에서는 단층제의 전제라고 하는 특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이 과연 단층제의 전제인가를 보면 정부 기본 구상안에 보면 그 당시에 정부위원회죠. 정부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해서 그 대국민 공표가 된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단층제로 할 거냐, 단층제로 안 할 거냐. 단층제로 전제로 했다라고 하면 혁신안만 물었어야죠. 근데 점진안하고 혁신안을 물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전제는 단층제가 아니다. 그리고 특례를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특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위한 재정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었지. 다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조건으로 준 건 아니다. 그리고 3%에 대한 부분도 차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3%를 더 많이 줬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법률 제정 당시에는 2.93%가 제일 많아서 3%를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2.93%에서 하다가 정부에서 3.03%에 내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그러면 그럼 3.03%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0.03%는 덜 받은 거거든요. 다시 또 나오셔서 그 부분은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장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